아비뇽의 오래된 병원, 그 디지털 기록 보관소의 고요함 속에서 스캐너의 빗줄기가 낡은 양피지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갑니다. 교황 주치의의 처방 전 모음집으로 잘못 분류되어 수세기 동안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 필사본. 하지만 그 가장자리, 무해해 보이는 약초 목록 옆에서 한 의료 역사학자는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합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암호문입니다. 라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만이, 즉 성전 기사단만이 사용했던 라틴어와 비밀 알파벳의 조합이었습니다. 1314년 4월로 날짜가 명시된 첫 기록을 해독하자마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납니다. 목자는 독 묻은 어린 양을 삼켰다. 그의 양떼도 곧 그를 따를 것이다. 첫 번째 빚은 청산되었다. 이 발견은 중세시대 가장 잘 알려진 신비로운 전설 중 하나를 냉혹한 살인사건의 기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로 인해 핵심 질문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최후의 성전 기사단장의 저주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행동의 신호였다면 어땠을까? 그 순간 성전 기사단의 복수에 관한 사건 파일은 다시 펼쳐졌습니다. 달력은 1314년을 가리킵니다. 성전 기사단이 프랑스 전역에서 체포되던 그 차가운 10월의 아침 이후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필리프 4세 미남왕의 왕국에게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군사 및 금융 기사단은 와해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지도부는 고문과 굴욕적인 자백으로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철권 통치하는 군주의 손 아래에서 새로운 형태의 중앙 집권적 관료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철의 왕이라 불리던 필리프 국왕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봉건 영주들을 복종시키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 무릎 꿇게 했으며 이제는 자신의 권위와 부의 그림자를 드리우던 마지막 채권자들마저 제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세력보다 왕관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는 국가적 행위였습니다. 그가 수립한 질서는 확고부동해 보였습니다. 아비뇽에서 교황 클레멘스 5세는 나약하고 병든 몸으로 황금 감옥 속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단의 와해를 승인하고 교서를 서명했으며 한때 자신의 전임자들이 축복했던 이들을 파문했습니다. 프랑스 국왕의 뜻을 따랐지만 이러한 순종은 그와 교황청에게 독립성을 잃게 하는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궁정은 음모로 가득했고 주치의들은 교황의 고통을 덜어주려 헛되이 애썼습니다. 동시대인들은 이 모든 고통을 배신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 여겼습니다. 파리와 유럽 전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전 기사단의 역사는 교만, 이단,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어두운 예시약이었고 이는 결국 정당한 응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의학은 갑작스러운 질병의 증상과 독극물의 작용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급작스러운 죽음은 하느님의 심판이거나 악마의 농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의 그림자 속에서 냉정하고 과학적인 계산이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314년 3월 18일 센강 한가운데 유대인 섬에서 목수들은 처형대를 세우는 작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이것은 길고 떠들썩했던 재판의 마지막이자 교훈적인 최종 광경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중 속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의 궁궐에서 준비 과정을 지켜보던 국왕조차도 이 화형대가 끝이 아니라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세상은 마지막 평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314년 3월 18일 해는 저물고 있었고 센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유대인 섬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림자에 가까운 두 형체가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23번째이자 최후의 성전 기사단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와 노르망디의 총원장 조프루아 드 샤르네였습니다. 7년에 걸친 감옥 생활, 고문, 그리고 신문은 그들의 육신을 꺾었을지언정 결코 그들의 영혼까지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교황 사절단이 내린 판결은 종신형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프 국왕은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원했습니다. 절차는 정해진 대로였습니다. 재차 이단에 빠진 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들은 서서히 타오르는 불에 죽어야 했습니다. 왕실 관리들은 무너진 노인들이 빠른 죽음을 간청하는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군중은 구경거리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각본을 뒤엎었습니다. 고문으로 강요된 자백에 근거한 판결문을 포고관이 낭독하자 자크 드 몰레가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섰습니다. 모두가 부서지고 조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목소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힘으로 울려 퍼지며 군중의 웅성거림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성전 기사단이 신성하고 무죄하며 모든 자백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뱉은 거짓말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회를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대담한 행위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왕실과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조프루아 드 샤르네도 즉시 그를 따랐습니다. 왕의 관리들에게는 반란이었고 군중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에게는 즉시 불을 지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그의 발을 핥기 시작했을 때 자크 드 몰레는 고개를 들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 재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지상의 재판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는 교황 클레멘스 5세, 필리프 4세 국왕, 그리고 그의 고문 기욤드 노가레를 1년 안에 전능하신 분의 심판대 앞에 세워 그들의 행위에 대해 대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중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저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선포된 예언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화형대에서 선포된 말은 이미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파리 전역으로 그리고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대인 섬에서 단순히 판결이 집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기사단 사건은 법적 논란에서 종말론적 드라마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국왕과 교황이 아닌 달력을 주시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절망한 노인의 죽음을 앞둔 헛소리였을까? 아니면 이제 더 높은 힘이 집행할 심판이었을까? 시테 왕궁에서 자크 드 몰레의 말은 마지막이자 필사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자신의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필리프 4세는 이를 대담한 행위로 여겼지만 위협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히 실용주의자였던 그에게 저주는 단지 정치극의 한 요소, 일반 대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귀찮은 마지막 화음에 불과했습니다. 즉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소문을 차단하며 단장의 유언을 신성모독이자 이단에 완전히 빠졌다는 증거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왕이 구축한 체제는 불편한 사실을 행정적으로 억압하려는 유일한 알려진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비뇽의 교황 궁전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소식은 클레멘스 5세에게 전해졌고 이미 약해진 그의 의지와 병든 몸을 강타했습니다. 평생 의무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줄타기 해온 이 남자는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주는 그의 양심에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놓였습니다. 연대기에는 이때부터 교황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고 주치의들을 곁에 두었지만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현기상학적인 공포로부터 구원을 찾았습니다. 서방 기독교 세계의 수장인 로마 교황은 살인자의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정의의 손을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도시와 시골 거리에서는 저주가 스스로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순례자, 떠돌이 수도승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것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금과 국왕의 철권 통치에 짓눌린 사람들은 단장의 말에서 더 높은 정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단자의 반란이 아니라 예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하느님 자신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나 징벌을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이러한 보편적인 시선은 공모자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은폐막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가장 학식 높은 지식인들조차 스스로의 세계관이라는 덫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사후 도전의 정경적 효력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법률가들은 지상 권력이 내린 판결이 그런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믿음, 법, 미신이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신호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수행되는 전쟁의 선포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경멸, 그리고 민간 신화로 세워진 이 오해의 벽은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은 권력을 강화하고 교황은 영혼의 구원을 빌고 백성들은 하늘의 징조를 기다리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는 하느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그 도구가 되기로 결정한 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오해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세력이 힘을 키우도록 허용했습니다. 복수는 천국에서가 아니라 약제실 실험실과 조용한 고해성사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성전 기사단이 구상한 복수는 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함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왕과 교황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기사단에게는 절망적으로 뒤떨어졌던 지식이었습니다.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실용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실용적이고 치명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기사단의 병원 기사들, 즉 전사일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의사 중 일부이기도 했던 기사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성지에서 성전 기사단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진 아랍 과학의 유산을 흡수하여 엄청난 양의 의료 및 약학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아크레와 예루살렘의 그들의 병원들은 단순한 야전 병원이 아니라 진정한 연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약초부터 식물성 및 광물성 기원의 치명적인 독극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궁정 의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즉, 즉시 죽이지 않으면서도 자연 질병과 구별할 수 없는 증상을 유발하는 독을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아비뇽 독극물 법전은 단순한 처방전 모음집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교황 클레멘스의 경우처럼 심각한 이질 증상을 유발하는 비소 기반 화합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황의 조카가 묘사했던 불을 모방하며 내장기관을 파괴하는 독버섯의 독소 취급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양으로도 근육 마비와 심장 박동 불규칙을 유발하는 아코니트 기반 독극물 레시피도 있습니다. 와인 한 방울에 추가된 이러한 물질은 낙마를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용할 능력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기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네트워크였습니다. 기사단의 와해는 군사 구조를 파괴했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는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 에이전트, 외교관, 상인, 그리고 물론 의료진 말입니다. 하얀 망토를 입지 않은 채 살아남은 형제들은 수년 동안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개인 주치의였고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는 고해성사 신부였으며 왕실 주방에 희귀한 향신료를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모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일부였고 국가 기계의 눈에 띄지 않는 톱니바퀴였으며 필요한 순간에 행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계획의 세 번째, 가장 기발한 구성 요소는 바로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자크 드 몰레가 공개적으로 선포한 저주는 완벽한 은폐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고위 권력층의 모든 죽음은 자동으로 하느님의 진노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이것은 실제 실행자들로부터 모든 의심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주는 그 누구도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하지 않을 정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 스스로가 범인을 지목했는데 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기에는 상대방에게 해독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프 국왕의 보안기관은 검과 단검을 든 음모자들을 색출하고 암호문이 담긴 서신을 나르는 전령들을 가로채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에는 대비했지만 근심 어린 표정으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의사 앞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위협을 찾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와인잔과 약 숟가락 속에, 즉 내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의 왕이 구축한 시스템은 분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1314년 4월 20일 자크트 몰레가 처형된 지 불과 33일 만에 교황 클레멘스 5세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언의 확증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명 중 첫 번째 인물이 신의 심판을 받으러 소환된 것이었습니다. 비밀 결사 복수자들에게는 이것이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과학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저주에 대한 전설은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도 악마도 믿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의지만을 믿었던 한 남자, 기욤드 노가레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인장관리인이자 최고 법률가이며 기사단 몰살의 설계자였던 노가레는 필리프 4세 국왕 정권의 두뇌였습니다. 교황의 죽음을 들었을 때 궁정에서 유일하게 그는 이것을 신의 섭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떤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실행된 선고의 완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공공연한 위협 직후 이질로 인한 교황의 죽음은 너무나도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기에 사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음모가들에게는 퍼펙트 스톰이 시작되었습니다. 노가레는 자신의 첩보망을 이용해 교황의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도를 든 살인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 징후들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주치의, 이상한 약초 공급상, 특이한 과거를 가진 수도사 같은 이들을요. 법률 및 정치적 음모 속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그의 분석적인 지성은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걸러내며 신비주의적인 껍데기들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클레멘스의 마지막 약을 조제했던 개인 약제사가 프로방스의 템플 기사단 병원과 먼 연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314년 여름이 끝날 무렵 기욤드 노가레는 전체 음모를 밝혀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는 이미 몇몇 용의자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그들의 주요 행동 원칙, 즉 질병을 모방하는 독극물 사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필리프 국왕에게 보고서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주에 대한 전설을 국가 반역 사건으로 뒤바꿀 것이었습니다. 복수자들의 계획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왕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추적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령이 아닌 실존 인물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과학, 그들의 망, 그들의 천재적인 계획, 모든 것이 이제 막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음모가들은 노가레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 첩보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그들의 망은 양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인장관리인이 보고서를 준비 중이고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이 순간 복수자들 위원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절망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깊은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심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욤드 노가레에게 자신들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술책이 천재적이었던 것은 무기 선택이 아니라 시점과 결과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가 국왕의 책상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가레의 조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가 진실을 찾는 데 몰두하여 아마도 경계심을 잃고 적들이 자신의 계획을 아직 모른다고 확신했을 때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옳음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과 맞닥뜨린 모든 합리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들의 정보력과 결단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314년 9월 기욤드 노가레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그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연대기는 국왕 다음으로 왕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남자의 혀가 갑자기 부어오르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상황을 모호하게 전합니다. 궁정의사들이 뇌졸중이나 신의 개입 탓으로 돌렸던 이 증상들은 독극물학 전문가들에게는 단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섞인 강력한 속효성 독극물에 의한 중독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노가레의 죽음은 단순히 음모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모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보고서는 이제 뛰어난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편집증적인 망상처럼 보였습니다. 전설을 반박하려 했던 그 남자가 스스로 그 전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빠르고 끔찍해서 평민부터 국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자크 드 몰레의 저주가 작용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순간 복수자들은 지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협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그 계획의 가장 강력한 확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무기, 독극물에 대한 지식, 보이지 않는 망, 그리고 저주에 대한 전설은 하나의 완벽한 메커니즘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중세시대의 논리 자체를 해킹하여 스스로는 차가운 과학적 정확성으로 행동하면서도 세상이 초자연적인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표인 필리프 국왕에게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저주의 힘을 의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노가레의 죽음은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필리프 4세 국왕은 혼자 남았고 궁정의 두려움과 미신에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온 유럽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드라마의 주역이었습니다. 복수자들의 계획은 최종적이고 가장 정교하게 짜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1314년 가을의 사건들을 단계별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접근. 요원은 이 사건들 훨씬 이전에 국왕의 측근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는 암살자가 아니라 충성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나 개인 의사의 조수였을 것입니다. 군주의 음식과 음료에 정기적이고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명령과 함께 무색무취의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받았습니다. 아비뇽 법전에 따르면 그것은 고농축 아코니트 추출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실행. 아침 폭생 막상스 숲으로 왕실 사냥을 떠나기 전 필리프에게 바쳐진 와인잔에 단 한 방울이 추가되었습니다. 용량은 양리학적 정확성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사망이나 국왕을 경계하게 할 명백한 중독 증상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달랐습니다. 몸속에 숨겨진 생리적 연쇄 반응을 시작시키는 것이었죠. 신경독은 천천히 혈액에 흡수되기 시작했고 최대의 신체적 긴장이 찾아오는 순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촉매, 사냥이었습니다. 흥분, 빠른 질주, 근육의 긴장. 이 모든 것이 혈액순환을 가속화하고 독을 신경 말단으로 전달했습니다. 짐승을 쫓는 한창 때 필리프 국왕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팔의 갑작스러운 무력감, 가벼운 마비 증상은 곧 근육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힘없이 풀려 고삐를 놓쳤습니다. 불과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힘이 넘치던 몸이 낯설고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이 아니었습니다. 마비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 낙마. 통제력을 잃은 말은 비틀거렸습니다. 필리프처럼 숙련된 기수에게는 성가신 방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미 몸을 가눌 수도 안장에 매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루처럼 무겁고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낙마가 비극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땅에 부딪힌 충격은 아침 와인 한 방울이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은폐. 국왕의 침상으로 불려온 왕실 의사들은 자신들의 무지라는 덫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낙마로 중상을 입은 마비된 군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척추 손상이나 뇌출혈을 진단했습니다. 그들의 도구로는 마비의 화학적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1314년 11월 29일 미남왕 필리프 4세는 서거했습니다. 공식적인 판결은 사냥 중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뇽 법전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철의 왕은 땅에 부딪혀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의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한 한 방울의 독에 의해 쓰러졌다. 마지막 빚은 갚아졌습니다. 절차적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복수자들 위원회의 승리는 절대적이었고 또 절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승리 퍼레이드도 승전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행된 선고에서 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집행된 이 정의의 대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온 국민이 되었습니다. 필리프 4세가 그토록 힘들고 잔혹하게 하나의 주먹으로 모았던 프랑스 왕국은 이제 목이 잘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왕들의 저주로 역사에 기록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의 왕의 세 아들 루이 10세, 필리프 5세, 샤를 4세는 만화경처럼 빠르게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짧았고 그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으며 그들 중 누구도 남자 상속인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3세기 이상 프랑스를 통치했던 카페 왕조는 눈앞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꼭대기를 겨냥한 복수는 국가 전체의 조직에 시스템적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1328년 필리프의 마지막 아들이 죽음으로써 왕조의 직계 혈통은 끊어졌고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은 즉시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미남왕 필리프의 외손자인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복수작전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전쟁 선포로 끝이 났습니다. 소수의 지식인들이 행한 국지적인 복수는 100년 전쟁이라는 불길을 지폈고 이 전쟁은 프랑스 땅에서 활활 타오르며 여러 세대의 프랑스인과 영국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자들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목표를 달성한 그들은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소리 없이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사단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의를 실현한 후 자신들의 승리가 번성하던 왕국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하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기사단 몰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그들의 열망은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완벽했지만 그 승리는 결실 없는 것이었으며 그 이면에는 한 국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캐너의 비달에 놓인 소박한 필사본이 있는 아비뇽 문서 보관소의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조리법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밀 전쟁의 기록입니다. 아비뇽 독극물 법전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기가 항상 쇠붙이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의지에 의해 이끌리는 지식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유산은 그 설계자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카페 왕조의 몰락과 프랑스를 100년 전쟁의 시면으로 몰아넣은 혼돈은 국왕과 그의 측근들에게 바쳐진 그 독극물 방울들의 직접적인 메아리입니다. 덮개로 고안된 저주는 실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살점을 얻어 100년이 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유럽의 몸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유산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데 있었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기꺼이 신의 개입을 믿으려 했는지를 보여주었으니까요.
훨씬 더 불안한 진실, 즉 소수의 영리하고 절망적이며 치밀한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왕과 교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주에 대한 전설은 사실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기 때문이며 그 누구도 음모를 찾으려 하지 않는 곳에서 음모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없애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아빈용 법전의 해독본을 손에 쥐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 더 두려운 것일까요? 하늘에서 세상의 강자들을 벌하는 신의 분노일까요? 아니면 강철처럼 차가운 인간의 이성일까요? 스스로 독극물 앰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온 세상을 그 신의 분노를 믿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이성 말입니다.